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올 한해 나눔을 얼마나 실천하셨나요?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사랑의 온도마저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겨울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힘든 계절입니다. 모레 가톨릭교회 자선주의를 맞아서 새 및 한파를 녹일 따뜻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에 나선 강원도 산골본당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볼리비아 어린이를 돕기 위해 1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은 분당 성 마르코 본당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르코 본당은 특히 성금을 수원교구에 전달해서 교구 차원에서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성금을 전달받은 수원교구 교구장 대리 문희종 주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라파엘 클리닉이야말로 자선의 모범 사례인데요. 라파엘 나눔재단 김전 이사장 연결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사랑의 인술 들어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때문에 화났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봅니다. 신지철 신부와 함께하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코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명동성당의 숨은 포인트를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샵 1053 문자창과 방송 토크 열려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이맘때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더 생각하게 되죠. 마침 모레는 자선주일인데요. 올해 자선주일 담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유경천 주교는 자선주일 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전했습니다. 유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을 인용하면서 말과 혀가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가난한 이들을 양산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인 원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경천 주교는 자선의 첫걸음은 공감 그리고 함께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주교는 밖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동행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CAPBC 김영규입니다. 이번엔 자선주의를 맞아서 특별한 나눔을 실천한 성당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원교구 분당 성 마르코 본당인데요. 볼리비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신자들이 1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분당성 마르코 본당이 어떻게 볼리비아랑 인연을 맺게 됐나요? 네, 이종덕 주임 신부가 볼리비아에서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수녀의 연락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하느님 섭리의 딸 수녀회는 오지 마을에서 공부방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당 건물 옆에 있는 공부방과 유치원이 흙으로 지어져서 많이 낡았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들의 안전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당 신자들이 아이들에게 튼튼한 건물을 지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네. 이 신부는 이를 두고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신자들이 성금을 1년 넘게 모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신자들이 나눔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입니다. 본당 공동체는 2020년 본당 설립 25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번 나눔주의를 정했고요. 올해 10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다달이 성금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인 기금이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네. 규모가 큰데 본당 차원에서 나눔을 독려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면서요? 네, 볼리비아 엘 알토 교구에 지어질 교육지원 통합센터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자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일단 나눔 계좌를 개설하고요. 수녀회가 현지에서 활동하는 소식을 주보에 실어서 성금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신자들의 나눔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성금 전달식이 지난주에 열린 거죠? 네, 지난주 화요일 수원교구 제2대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종 주교가 참석했습니다. 문주교는 수원교구장 대리이자 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서목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네. 문주교가 참석한 건 교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당에서는 성금을 모으고 교구가 직접 현지 교구와 연계해 체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문희종 주교 연결할 거니까요. 직접 또 의미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본당에서 시작한 나눔이 교구로 번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나비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침 모레가 자선주일입니다. 분당 성마르코 본당이 모범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볼리비아에 지어질 교육지원 통합센터 공사가 진행 중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는 이미 지난 5월 달에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선주의를 앞두고 분당 성마르코 본당의 따뜻한 나눔 소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여름 제주교구에 성금 10,000유로가 도착했습니다. 성금을 보낸 사람은 프란치스코 교황. 고국을 떠나온 예멘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처럼 나라도 초월하는 게 자선입니다. 분당 성마르코 본당 신자들이 볼리비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은 것도 다 같은 마음이겠죠. 분당 성마르코 본당에 성금을 전달받은 수원교구 교구장 대리이시죠. 문희종 주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사목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성마르코 본당 신자들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서 수원교구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게 본당에서 이만큼 후원금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금 전달받고 어떠셨나요? 볼리비아 선교지에서 필요한 목표 액수를 성마르코 본당에서 다 채웠습니다. 예. 채워지자마자 본당 상임위원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금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예. 그때 정말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이 액수는 사실 그곳에서 건축할 때 우리나라보다 한 10배의 가치가 있거든요. 곧 우리나라에서 20억을 들여서 지을 건물을 그쪽에서는 1억 7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네. 이것과 함께 다른 선물도 갖고 왔습니다. 내년이 원래 분당 성마르코 분당이 설립 25주년인데 예. 사실 25주년을 맞아서 모금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목표를 다 채우고 나서 내년까지도 계속 우리가 모금을 해서 해외의 어려운 지역교회에 쓰여지도록 봉헌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나눔이 계속 또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 분당 성마르코 본당 교우들에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이러한 우리 교우들의 정성에 정말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마르코 본당이 볼리비아 현지에 바로 성금을 보내지 않고 수원교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수원교구 각 본당에서 얼마만큼의 큰 후원금을 해외 지역교회에 지원할 때는 사실 교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금액을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수원교구와 그쪽 현지 교구와의 공식적인 그런 지원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큰 액수의 후원금이니만큼 혹시라도 이 후원금이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원교구가 이제 볼리비아 엘 알토 교구를 돕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엘 알토 교구와는 어떻게 연락이 되셨습니까? 당연합니다. 먼저 교구장 주교님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담은 서한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한에는 어려운
현황을 담은 그러한 사진들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주교회 해외 선교 교포 사목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네. 혹시 볼리비아에는 가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볼리비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년 7월에 남미 대륙에 파견된 우리 한국 선교사들, 시모님들, 수녀님들 전체 연수를 매년 갔습니다. 예. 갔는데 아직 볼리비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전해지기로는 볼리비아 현지 공부방과 유치원 건물이 열악해서 어린이들 안전까지 우려된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뭐 사진도 보셨다고 하니까 상황이 어느 네. 정도인가요? 뭐라 그럴까. 건물이 다 헤어졌다 그럴까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물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이 후원금으로 이제 공사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예. 공사 현장의 사진들 예를 들면 1층에 이제 골격이 완성되었고 지금 2층 올리기 위한 그 건축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네. 이번 마르코 본당 신자들 나눔이 자선주의를 맞아서 더 특별하게 다가오거든요. 네네. 주교님이 생각하시는 자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간단하죠. 우리 자선은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선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직접 실천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모든 이와 나누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난한 이들, 특별히 가난한 지역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분당 공동체가 그 주위에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은 그 공동체는 바로 죽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원교구가 해외 선교에도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 더 많이 선교사들이 나가는 편이죠. 이왕이면 그런 지역에 파견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선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님들은 그 대륙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느 나라에들 가 계신가요? 현재 남미 대륙에는 칠레에 3분 신부님이 계시고 페루에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미는 그래도 많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파견된 신부님들이 좀 계세요. 예.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열악한 나라인데 남수단에 3분의 신부님이 파견되어 계시고 또 네. 2분은 남수단에 파견되기 위해서 선교 연수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뿐만 아니라 잠비아에도 3분의 신부님이 현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천주교 차원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은 그럼 전체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수라면 현재 우리 주교회의 해외 선교 교포 사목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그 한국 선교사들은 보니까 1,06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인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선교사들 그리고 이외에도 한 10여 명 안팎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은 한 1,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들이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공감까지 이뤄나갈 때 이 자선이 선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지에서 어떻게 가톨릭 신자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특히 가난한 지역일수록 물론 어떤 신자들은 그야말로 우리 선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기아가 많은 지역에는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먹는 것까지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면서 이제 신앙을 알게 되고 이제 하느님께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선교사들이 지켜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외 선교 현장에 가끔 나가본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잊을 수 없는 현장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남수단에 제가 2번 나갔었거든요. 10년 전에도 한번 나갔었고, 그 남수단은 현재도 굉장히 좀 불안한 지역인데 3주 전에도 연락이 우리 신부님들한테 왔습니다. 예. 우리 신부님들 사제관에서 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국제 예수회가 교육 사업을 위해서 교리교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예수회 신부님들이 사는 사제관에 무장 강도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3분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응접실에 있던 한 분 케냐 국적의 예수의 신부님이 이제 무장 강도들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고 2분 신부님은 방문을 꼭 걸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총으로 많이 난사를 했죠, 방문을. 하지만은 이들이 이제 곧바로 이제 도망가는 바람에 2분의 신부님은 이제 살아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거의 목숨까지 걸린 위험하고 엄청난 일이군요. 네네네. 네, 신자들을 대신해서 이 세계 각지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분들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수원교구 교구장 대리이시자 주교회 해외선교 교포상호위원장이신 문희종 주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주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이번엔 자선을 실천하는 단체를 만나볼까 합니다. 21년간 이주 노동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온 곳이죠. 바로 라파엘 클리닉입니다. 라파엘 클리닉의 산 증인을 모셨습니다. 라파엘 나눔재단 김전 요한사도 이사장 연결해보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라파엘 클리닉부터 인터내셔널을 거쳐서 나눔재단 이사장까지 맡으셨습니다. 예. 초창기부터 역사를 함께 하셨는데요. 예. 라파엘 클리닉에서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처음 라파엘 클리닉을 시작하게 된 데는 그 김산 추기경님께서 그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당시 그 파키스탄 노동자 사형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분들이 억울한 일로 어떻게 잘못 연루가 돼 갖고서는 그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는데 그 여러 군데 진정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님한테 들어갔고 그래서 추경님이 보시고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 변호사들한테 그 사정을 알아보라 그러셨댔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이주 노동자들이 그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고 저희 동료였던 안규리 선생을 통해서 그 제안을 갖다 하셨댔어요. 네. 네. 그 초창기에는 해화동 성당에서 진료를 하셨던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쏜살같이 지나가셨죠? 그러네요. 예. 네. 지금 계신 라파엘 나눔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네, 라파엘 크게 세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파엘 클리닉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고요. 네. 라파엘 인터내셔널은 주변 이웃 여러 어려운 나라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사단법인입니다. 네. 이 나눔재단은 이 두 법인이 봉사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법인이 해야 할 일을 예를 들면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수행 중인 사업을 평가한다든지 또는 활동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모은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두 법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눔재단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클리닉이나 인터내셔널 쪽에 이제 후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나요? 라파엘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지원 팀이 있어갖고 환자 상담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소장하고 진료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결정해요. 예. 그리고 해외 저개발 국가 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라파엘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지 의료진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곳 사정에 적당한 사업을 같이 결정하고요. 이를 지원할 자금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예. 진료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클 것 같거든요. 후원자는 많이 계신가요? 저희 현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1,3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는 정기 후원자들이 한 10,000명 이상만 돼도 저희가 국내 무료 진료소를 유지하고 약품을 지원하고 해외 저개발 국가의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편이죠. 네, 아직은 운영이 좀 빠듯하신 거군요. 예. 네. 라파엘 클리닉의 경우에 또 후원자 말고 의료진 봉사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봉사자는 충분한 상황인가요? 저희는 이제 일단 의료진은 200명 내지 300명이 매년 돌아가면서 풀을 확보해 갔고요. 예. 매주일 평균 27명 정도 의료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한 매주일 50여 명의 의료 관련 대학생들, 의대, 치대, 약대, 그런 간호대 그런 대학생들이 나오고 100명에 가까운 일반 대학생 봉사자, 그런 봉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하지만 전체적인 풀은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셨는데요. 예. 그동안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많으시죠? 글쎄요, 저는 사실은 기초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환자를 보진 않지만 그것도 이제 저희 라파엘 클리닉을 다녀간 사람이 26만 명쯤 돼요. 많아요. 와. 저희가 특별한 환자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몽골이나 네팔 등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여기 초청해서 심장 수술한 아기들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 아기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적절한 현대의술을 제공받을 때 그만큼 빨리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렇죠. 20년 전하고 비교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당시에는 한 30만 명쯤 있었는데 그중에 22만 명 정도가 불법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금은 그 숫자는 늘었지만 지금은 100만 명 이상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많이들 합법적으로는 들어와서 신분의 불안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의료보험이 대부분 아직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료비가 보통 우리 국민들보다 한 대여섯 배는 적어도 더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의료 환경은. 네. 예. 라파엘 클리닉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으셨죠? 저는 사실 좀 게을러 같고요. 그리고 앞일 걱정을 잘 안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일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태까지는 다 이게 그럭저럭 다 여기저기서 어려울 때마다 좀 도와주셨는데 네. 뒤에 확실히 하느님이 뒷배를 봐주기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많이 힘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저도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될까 하는데도 자꾸 벌린 일들이 뭐 쉴 수 없게 되네요.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모레가 자선주일입니다. 예. 아무래도 라파엘 클리닉이 자선의 의미를 제일 잘 실천하고 있는 기관인 것 같아서 예. 이사장님은 자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는 자선이라는 말보다는 나눔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네. 자선하면 뭐 마치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던져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사이에 무슨 순위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생각해요. 예. 반면에 이제 나눔은 이제 나에게 또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고,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쌍방이 서로 그 마음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전 기초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 행동 과학적 연구들을 한 사람들 결과를 보면 원래 사람이 천성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존재라 그래요. 네. 아마도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이제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생존 경쟁을 강조하고 삶을 팍팍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쪽으로 살아간다면은 지금보다는 보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파엘 클리닉 활동이 많이 더 활발해졌는데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도 있으세요? 저희가 처음 10년 동안은 이주노동자, 국내에 와 있는 사람들 진료하는 걸 주로 했고요. 그 다음 10년에는 그 해외 사업을 갖다 시작했는데, 네. 금년이 21년째인데, 네.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서로 의료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그 인력을 갖다 배양해 갖고, 그 의료 나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다 우리 능력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료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의료계통 대학생 또는 잠시 쉬고 있는 의료인들 또는 일반 봉사자, 네. 은퇴한 의료인들 대상으로 그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국내 의료 환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네. 교육하는 라파엘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아직도 마음속에 나눔으로 꽉 차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은퇴한 의사들이 지역사회 의료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한다든지 해외에 장단기적으로 머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라파엘의 활동을 또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파엘 나눔재단 김전 이사장님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국민 모두를 화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하지만 비리 근절을 막기 위해서 발의된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이분의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습니다. 유치원 3법 대표 발의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베드로 의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어제도 유치원 3법 처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던데 이래저래 많이 답답하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유치원 문제 제가 들고 나오고 법안 내고 이럴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자유한국당까지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법안
또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발목은 뭐 잡힐 대로 잡히고 시간은 끌릴 대로 끌리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지금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못한 건 오로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소리들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인민재판식,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념 경쟁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고요. 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지금 회계를 저렇게 운영을 하게 내버려둡니까? 국민들 세금 갖다 쓰면 다 감사받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감사 시스템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보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비 원비를 보다 공공적으로 잘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국민적 반응과는 거꾸로 엄마 아빠들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원비는 그냥 손님이 식당 주인한테 갖다 주는 돈이니까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든 뭐를 사든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법안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거 거꾸로 가도 유분수죠. 그냥 저희 박용진 3법의 발목을 잡는 거는 그냥 그렇게 치고요. 오히려 발목 잡는 거 이상으로 우리 그 회계 투명성의 손목을 꺾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네.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까지 가서 법안 처리 호소하셨는데 대구 쪽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대구 시민들이라고 국민 상식과 어긋나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대구 지역의 학부모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답답했던 건 언론이 뭐 양비론 비슷하게 제가 무능해서 이렇다 뭐 이렇게들 쓰고 그러시던데 이번 법안 심사 소위는 사실은 다 공개가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요청해서 그분들은 거기서 뭐 이념 논쟁 비슷한 거를 막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역으로 기자분들과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가시면 뭐 좀 곤란하지 않나 싶고 누가 그 발목을 잡았고 누가 양보를 하고 어쨌든 합의를 해내려고 거듭된 양보를 했었는지는 너무 명확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뭐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잘 납득이 안 가고 양비론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유치원이 쓰는 게 자유다 이런 주장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유치원도 학교 아니겠습니까? 유아교육법하고 사회학습법에 따른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비를 저렇게 쓰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 이건 국립학교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엄중히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왜 굳이 유치원만 교비를 저런 식으로 쓰는 것을 오히려 뭐 권장하는 것까지라고는 아니어도 써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립 대학교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개로 회계를 쪼개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쪼개느냐 등록금 회계와 등록금 외 회계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회계, 즉 학부모와 학생이 내는 교비는 더 엄하게 쓰고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치원은 거꾸로 가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바른미래당하고 손잡고 유치원 3법을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확정은 원내대표들 간에 하시는 거고요. 저희 교육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했었던 의원들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안을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양보했었던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 방법도
낫겠다. 그리고 적어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정도의 수준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건 뭐 따로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제 기자회견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공공성 강화 특위 차원에서도 일정하게 공감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하면서 단식 중인데 이게 네. 선거법 개정과는 별도로 지금 그럼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우리 야 3당이 농성을 하고 하는 건 선거법 제도의 관철 때문에 합니다만 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거를 연계 처리하자라고 주장하는 바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그분들은 자유한국당과 다르게 이런 이렇게 투명성, 국민 상식, 아이들의 미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논쟁과 연계하려고 하시질 않아요. 예. 자유한국당만 엉뚱하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도 빠른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와 선거법 처리에 관련된 쟁점을 연계하려고 하는 말씀은 저는 3당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신다면 유치원 3법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될 만큼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유치원 사태가 나고 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국민 혈세로 준 교비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월급에서 가져다 준 교비를 저렇게 함부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사고 하는데 쓸 수 있을까? 왜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느냐? 예. 그들은 그거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라고 큰 소리를 오히려 치게 두느냐? 라고 하는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했고 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에 대한 대답이 박용진 3법이고 유치원 3법에 대한 처리에 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걸 막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한테 계속 발목 잡히는 게 협치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그런 하찮은 돈들로 인정해 달라는 건가요? 그게 협치인가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 역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국민과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 보고 정치할 게 아니라 국민들 보고 정치를 하는 거고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일이 이른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라고 불리는 그거보다는 100번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에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럼 한유총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상임위 차원에서도 법안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주로 한유총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한유총의 입장이 좀 담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네. 한유총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하고만 협의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면 한유총 쪽에 오히려 엄청나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경고이신데요. 예. 절차적으로는 일단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 그리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의 이제 논의를 좀 거친 뒤에 패스트트랙이 이제 가동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집안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유치원 합법 처리에 대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심기일전하셔서 분위기 전환하고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집안에서 사립학교 사립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유치원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이번 박용진 3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회계 처리와 관련된 건이라서 학교 법인의 유치원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괜히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우려를 드린 건 뭐냐면 국민들이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머무머무 계속 그러면 예. 혹시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괜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밖에 없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비판을 괜히 쓰지 않으시려면 빨리 처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이건 재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연내 처리 가능성 계속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박용진 TV 채널 오픈하셨는데 예. 아니 이미 방송 출연 많이 하고 계신데 유튜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유튜브를 제가 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 개혁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 개혁 이 두 개의 화두를 생각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는 일종의 그 아지트처럼 잘 활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거기에 그동안 자료, 영상, 그다음에 기자회견문 그리고 뭐 뉴스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고 또 이제 친구로 신청해 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네. 민주당 쪽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한 4만 6천 명 정도 많이 모으셨어요. 예, 그분가 계셔서 이 공간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인터뷰나 네. 단순히 이렇게 기사의 한 조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많이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성당이나 성지를 소개해드리고 구석구석 숨은 의미를 살펴보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니요, 좀 아직도 네, 많이 떨리네요. 네, 목소리 너무나 차분하셔서 네, 전혀 티가 안 나셨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명동성당 제대 좌우 해서 이제 대성전 안쪽을 구석구석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은 명동성당 뒤쪽, 그러니까 신자들이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좀 짚어주실 게 있나요, 포인트가? 네, 그 성당 안쪽에서 그 뒤에 큰 문 쪽에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은 성인이 되셨죠? 네. 성 요한 바오로 2세 그 청동 부조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 이제 방한을 하셨을 때 그 예. 기념으로 네, 임성자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런 부조상입니다. 네, 저도 미처 몰랐거든요. 문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성전 2층으로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2층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건 바뀐 거죠? 네. 원래 최초에는 경암잡지 같은 데 이제 보면은 지금은 오르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풍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예. 네. 그때 당시 가격으로 9,000원 정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10억 이상 되는 네, 돈을 들여서 네, 들여온 아주 좋은 것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수명이 다 돼서 새롭게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명동성당에 있는 십자가의 길은 14처가 아니고 15처네요. 네, 보통 어디들 갔든 십자가의 길 하면 14처가 맞죠. 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명동성당에 있는 십자가의 길은요 15처인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네, 묵상을 할 수 있도록 15처로 네,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성당 기둥이나 벽에 빨간 십자 표시들이 있는데 요거는 왜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지금 요즘에도 성당 축성을 할 때 표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성당 축성 때 그 성유를 바르는 곳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빨간 십자 표시 몇 개 있나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동성당 양쪽에 맨 앞에 있는 문,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예전 고해소라면서요. 네,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신부님만 안에 들어가 있고 신자는 그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고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죠. 네, 지금은 지하성당에서 상설고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지하성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고해성사를 그쪽에서 자주 보는데요. 예. 네, 많은 분들도 그쪽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는 지하에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리고요, 제2방에는 또 여기도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성인 유해들이 또 많이 모셔져 있다면서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제2방을 가보신 일이 없어서 그리고 아마 제2방을 가본 시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제2방에는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인들의 유해 그 중에서도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척추뼈가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크기로 이제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화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이 명동 성당을 방문한 기념으로 선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2방 꽃병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감실 앞에 두었던 발판인데요. 아래에 보면은 이 발판은 대성당 축성 시부터 사용해온 귀한 것이므로 절대로 치우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치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누가 왜 치웠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는 중앙문, 큰 문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소에는 거의 닫혀 있고 특별한 날에만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기에도 살펴볼 부분이 많죠. 네,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처럼 우리도 대희년 때만 보통 이제 중앙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 청동부조 문은요, 원래 예전에 만들어졌었던 건데 오랫동안 20년 이상 창고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무거워서 이것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설치가 된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최유순 이제 선생님께서 부조 작품을 만드셨는데 가서 보시면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위쪽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사를 집전하셨던 주문모 시무님, 그리고 우리말 교리서인 주교요지를 편찬했던 정혁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상복 차림으로 조그맣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박해를 피해서 길을 떠나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맨 밑에 쪽을 보면 그 메스트르 시무님이라는 분이 성령회를 만드신 분인데 그곳에서 그 고아들과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을 그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집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예. 그 밑에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분명히 세 사람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은 한 여인과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데서는 그 고아들을 보살피는 그 여인과 아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뒤에 성광이 있어서 아마도 성모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이게 뭘까,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인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 주말에 명동성당 문 앞에 서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느라고요. 네, 이번에는 명동성당 뒤에 성모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성모상이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이 성모상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인데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성모 무염시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1948년에
명동 성당의 이제 축성 5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에서 제작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전쟁 때 땅 속에 묻어놨었어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다시 세워놓은 겁니다. 우와. 그리고 그 성모님 받침대에 보면은 그 성모님을 상징하는 별도 있고요.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그것과 함께 라틴어로 함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묵주기도 바칠 때 그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하 소성당으로도 가볼게요. 여기에는 또 순교자들 유해가 많이 있으시죠? 네, 사실은 지하 소성당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 9위에 이제 9분의 유해가 모셔진 곳인데요. 네. 앵베르 주교님, 샤스탕 시무님, 모방 시무님, 최경환, 김성우, 그리고 푸티니콜라, 그리고 무명 순교자 2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가서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교자분들을 다시 한번 이곳에 가면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교구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회관, 아마 이것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도회관은 그 옛 주교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동 성당 이제 완공 이전에 성당으로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우리 서울대교구 역사관으로 꾸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명동에 오시면 그 전시를 보셔도 상설로 열리니까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한 어디 가고 싶으세요? 2주에 걸쳐서 명동성당을 아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명동성당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신부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 세상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24살 젊은이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근무한 터라 비상 멈춤 버튼은 누르지도 못했는데요. 왜 사고는 항상 비정규직 근로자한테만 나는 걸까요? 이 젊은이의 장례식장엔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지난해 11월 산업체 현장 실습 도중에 숨진 고3 이민호 군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약자가 약자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는 현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선주일이 코앞이라지만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운 아침입니다. 오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놓는 희생과 나눔. 아마 이분을 떠올린 분들 계실 겁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선종 9주기가 되는 고 이태석 신부입니다.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를 자선주의를 맞아서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눔의 의미를 듬뿍 살린 랄랄라 살자살자 생명 콘서트가 그제 열렸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리포트로 준비했고요. 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 의사표현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자선이라는 말 좋은 단어지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시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지에 사랑을 전하고 떠난 고 이태석 신부인데요. 요즘 남수단에서 다시 이태석 신부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와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는 아프리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10년인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 남아공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는 데만 하루가 걸리고 무엇보다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기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앵커께서는 아프리카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프리카 이 소식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아프리카 지도를 떠올리면 커다란 대륙에 자로 그은 것처럼 국가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대륙 바로 위가 유럽 대륙인데 1800년대 후반 영국이나 프랑스, 이제 스페인과 같은 일명 서구 열강들이 식민 지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네. 당시 열강들의 눈에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깃발 꼽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물론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원주민이 있는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내 거,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서로 땅 따먹게 한 거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는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이나 신앙에 따라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합도 하면서 그곳만의 질서를 만들어 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무기를 앞세운 유럽인들이 와서는 식민 지배를 한 겁니다. 네. 거기에다 이런 부족과 신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들 편한 대로 여기는 영국령, 여기는 스페인령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네. 이걸 나중에라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더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국경선을 다시 정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민 지배 때 나눠진 국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지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구분으로 한 국가에 너무 다른 인종, 종교가 섞여 있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태석 신부가 이제 활동하셨던 남수단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남수단인데 남수단이라고 하면은 우리랑은 너무나 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차근차근 좀 같이 들어보시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수단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까? 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생산으로 보면은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지금도 10명 중에 9명이 하루 1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1,000원 정도 가지고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 남수단이 이태석 신부님 덕분에 근데 또 좀 익숙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태석 신부님이 살레시오회 출신 사제죠. 네. 당시에는 정말 더 지금보다도 이름이 생소한 수단,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 독립해서 공식 명칭이 남수단인데요.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떠났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서 수도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이면서 또 이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톤지라는 곳에 학교와 진료소를 짓고 또 오랜 전쟁으로 고통에 무뎌지고 감정이 없어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삶의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울지마 톤즈 영화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수단, 특히 앞에서 이제 문희종 주교님 말하셨듯이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곳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모두 내어주면서 본인은 정작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네. 근데 남수단 교과서에 이태석 신부 얘기가 실렸다는 얘기도 전해지네요. 네, 여기에 좀 훈훈한 이야기도 있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이제 먼저 이태석 신부가 선종한 게 2010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남수단 교과서에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실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제작이 됐는데요. 단순히 이제 교과서에 실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역사에 더해서 남수단은 아프리카에서도 더 열악한 곳입니다. 30년이 넘는 내전에 100년 이상의 전쟁으로 국민들 삶은 그야말로 가난과 분노, 질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위인전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헬렌 켈러 많이 읽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그 3명만 보더라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뭐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라던가 나라를 구한 장수 등인데요.
근데 남수단에서는 이런 위인이 한 분야에만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부터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반면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푼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수단에서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그동안 안 나왔던 거네요. 네, 이제 남수단 환경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였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한쪽에서는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네. 남수단 한인 회장이자 이태석 재단 이사인 김기춘 씨는 이 신부님 이야기가 남수단 교과서에 실린 데는 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남수단을 사랑하고 남수단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이태석 신부님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냥 정부에서도 이제 국민들 교육에는 이태석 신부 스토리만큼 좋은 롤 모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서 펼친 활동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는데요. 네. 내년부터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막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 신부님 선종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현지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게 현지 상황입니다.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남수단 대통령이 이 신부님에게 훈장까지 줬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네. 그래서 어렵게 연락이 닿은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부님의 삶과 정신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뿌린 씨앗이 지금 서서히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있기도 한데요. 이 신부님이 의대 출신 아닙니까? 네, 인제대 의대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남수단 현지에서 아이들 교육에 힘썼던 이 신부님의 의지에 따라서 남수단 출신 학생 2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에 한국에 와서 이 신부님 모교인 그 인제대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존 마옌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그 남수단은 아직도 의료 환경에 많이 취약해서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또는 사소한 질병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사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처럼 이렇게 좀 좋은 의사가 돼서 이제 신부님 가르침대로 남수단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동족들을 위해서 꼭 어떤 의사가 되고 또는 동족 후배들을 이제 아니 발음도 좋고 한국말 너무 잘해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굉장히 한국말이 유창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신부님은 떠났지만 그때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나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여전히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해결할 문제가 산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질과 제도, 에너지에는 일정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걸 외부에 나누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개념이 국가에 국한이 되는 건지 이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다고 우리가 돌볼 사람이 아닌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육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그쪽에는 정말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고 여기는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네, 있는 것이 없는 세상, 또 없는 것이 없는 세상. 좀 슬프게 들립니다. 네, 이게 남수단과 우리를 비유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과 모든 게 있는 곳.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자원에도 일정량이 있죠.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네. 지구에는 전 세계 70억 인구를 모두 먹일 식량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국가의 고유한 상황 아니면 국민들의 문제일까요? 이게 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해 준 식민지배 이 부분이요.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노력할 만한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매일 계속되는 공포 속에서 가난과 질병,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게 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이게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해외 선교를 다녀온 사제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제가 우리나라 상황을 도화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흰 도화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화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흰색은 보지 못하고 도화지에 아주 작게 찍힌 까만 점들을 보고는 아니 왜 도화지에 이런 점이 있나, 이거 완전히 하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 흰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까만 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사는 빈부격차, 또 점점 줄어들어서 국가 생산력이 낮아지는 인구 감소, 죽음의 문화와 물질만주의, 이런 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제 까만 점들입니다. 네. 하지만 지붕이 있는 집, 수도꼭지를 틀면은 나오는 깨끗한 물, 온수,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밥,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흰 도화지에 찍힌 까만 점들을 보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때 아프리카에서는 도화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흙바닥에 돌무더기만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그려볼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시야를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해외 선교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 해결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고려하더라도 더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된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이시죠. 유경촌 주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그동안 응급 구호만을 제공해왔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이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불평등,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아프리카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의대생이 이제 배출된 것처럼 교육도 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큰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남수단 출신 의대생 2명도 그런 차원이고요. 이들이 의사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2명 중에 1명은 이번 달 중에 이제 의사고시 최종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1명은 다음 달 1차 발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태석 신부님이 실린 교과서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이걸 참 보고 싶어서 좀 현지에 여쭤봤는데, 이제 교과서는 그 이태석 신부님에게 수여된 훈장과 함께 우리 측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남수단 대통령이 특히 이제 우리 쪽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훈장을 이 신부님 가족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남수단에서는 일단 성탄 전에는 훈장과 교과서를 전달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작은 발걸음으로 아프리카의 고통, 우리 지구의 많은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통이 좀 덜어지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네, 고 이태석 신부님, 김유리 기자와 함께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또 세월호 유가족과 장기기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합창단. 구성 자체부터 의미가 남다르죠. 이런 오케스트라와 이런 합창단이 출연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나눔의 의미를 듬뿍 살린 랄랄라 살자 살자 생명 콘서트 소식 장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장기기증자 유가족 등 생명 콘서트 출연자들이 아리랑을 합창합니다. 모두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콘서트에 감동의 무게를 더합니다. 지난 수요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8 랄랄라 살자 살자 생명 콘서트 희망을 합창하다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모 운동본부와 생명위원회
가톨릭 중앙의료원,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가톨릭 평화방송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주제인 희망을 합창하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 챔버 오케스트라와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포함된 생명의 소리 합창단,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는 4.16 합창단 등이 출연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는 슬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분들이 함께한 덕에 콘서트의 의미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노래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이고 희망을 노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생명 콘서트가 훨씬 더 뜻깊고 아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날 공연에는 러시아 소치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평창의 꿈을 불렀던 시각장애인 가수 이아름 씨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로 내한 47주년을 맞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출연해 곧 있을 성탄을 맞아 캐롤과 성가를 부르며 친교와 참사랑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 생명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생명 콘서트는 이후 해마다 열리며 생명의 가치 수호와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살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시상하는 2018 생명사랑대상 문화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요사이 유독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접했는데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서 김소일 보도위원이 논평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성탄과 연말이 다가오는 이맘때쯤에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밝고 훈훈한 소식이 그립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한 가닥 위로와 희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울한 뉴스가 넘쳐납니다. 여기저기서 목숨을 던져 뭔가를 항변합니다. 대책 없는 재개발에 항의하는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카풀제 도입에 항의하는 택시기사가 몸에 불을 붙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전직 장성이 고층 건물에서 몸을 던집니다.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아파하고 애도합니다. 죽음은 그저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사실은 격렬한 외침입니다. 뭔가에 항의하고 뭔가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의사표현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죽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으로, 또 어떤 이는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몸을 던집니다. 사회적 약자도 있고 유명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관대합니다. 더 이상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풍토가 정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든 극단적인 방법이 넘치고 그런 방법만이 통하는 사회는 불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처럼 병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의사표현이 주장하는 정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온전한 정의나 보편적인 선이 항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여와 야는 선악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와 약자, 기업인과 근로자, 어느 한쪽이 정의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애도와 그 죽음이 주장하는 정의가 늘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대립하는 주장의 근원에는 대부분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는 이익의 충돌일 뿐 선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치와 정책의 과제는 바로 합리적인 조정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정의나 선은 대부분 절충과 타협에서 나옵니다. 극단적인 의사표현은 분노와 증오를 확산시키고 혐오를 부추깁니다. 그것은 나를 해치고 이웃을 찌르고 사회를 거칠게 만듭니다. 증오와 혐오는 가장 먼저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가슴부터 해칩니다. 특히 정치가 확산시키는 극단과 혐오의 문화를 경계합니다. 단식이나 투쟁은 거리의 수단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죽기로 투쟁하는 정치 문화가 극단적 의사표현을 부추깁니다. 죽음의 굿판을 조장하고 생명 경시풍조를 낳습니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혐오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혐오해야 할 대상은 혐오 그 자체입니다. 죽음은 정의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CPBC 논평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도 낮을 전망이네요. 수도관 동파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신승훈의 드림 오브 마이 라이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한 해 정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